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보라입니다. 드디어 무더위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열대야도 사라지고 좀 잠을 좀 잘 주무실 수 있죠.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을 장마가 또 기다리고 있다죠. 예. 게릴라성 호우가 내린다는데 예측하기는 참 어렵답니다.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비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이거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인물의 방한 목적입니다. 오늘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았죠. 네. 이 문제는 한국 국방안보 포럼의 양옥 센터장을 초대해 놨습니다. 예. 잠시 후에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 남북미 관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뉴이지와 가족 여러분도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그리고 유튜브 팟빵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 모시기 전에요.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잠시 정리하고 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겠죠. 북한이 연일 비난해온 한미연합훈련도 끝났습니다. 네. 비건 특별대표가 방한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북미 실무협상이 곧 다시 열릴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김지선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북미 실무 협상과 연계하며 맹비난해온 한미 연합훈련이 모두 끝난 오늘 오후 대북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방한했습니다. 지난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입국한 지 한 달 반여 만입니다. Any plan to visit 판문점? 비건 대표는 내일 우리 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면담하고 모레는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년 가까이 멈추어선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한미 간 전략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면담이 개최된 이후에 적절한 계기에 전달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한 기간 판문점에서 북측과 만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면 협상하자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대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긴박하게 만남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이 훈련 막판까지 군사적 도발이라며 비난을 이어간 만큼 시간을 더 끌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종료에 때맞춰 이뤄진 비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이 조속한 재개를 약속한 실무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북한과 미국 간에만 심각한 현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도 한판 벌어질 예정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제11차 협상을 앞두고 대표들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네, 사전 협의 성격이라고는 하지만요. 미국 측이 이전보다 훨씬 많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을 요구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맡았던 장원삼 우리 측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대표가 서울에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진행될 11차 협상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간의 사전 협의 성격의 면담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 결과에 대해서는 전달드릴 것이 있으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 방식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미 측이 요구하는 방위비 인상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트위터에서 한국은 미국에 상당히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지금의 1조 389억 원에서 4-5배의 인상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10차 협상 때 철회했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작전 지원 항목을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는 이에 맞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1차 협상 대표단이 구성되는 대로 본격화할 예정인데 미국의 인상 카드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차 협상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담금을 더 내놓으라고 했던 게 작전 지원을 내세웠던 거죠. 우리는 그 요구 이렇게 넣어도 이렇게 끝끝내 거절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 이런 걸
새로운 항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네. 내놓으면서 이거에 대한 돈을 더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항공모함, 잠수함, 뭐 전략 핵폭격기 이런 게 전략 자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미군의 순환 배치, 뭐 태평양 있던 군함을 인도양으로 보내건 뭐 어디로 보내건 간에 예. 그거야 자기들 문제지. 그러니까요. 그쵸? 네, 뭐 네. 전략자산, 순환 배치 이런 거는 뭐 미국이 우리가 세계 지배할 거야 이렇게 전략 요리조리 뭐 짜면서 하는 거지. 주한 미군이 한반도를 지키는 비용하고는 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일시적인 주둔 지원비라는 항목도 억지로 우겨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일시적 주둔 지원비는 어떤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예. 남중국해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는 미 군함이 예. 한국을 거쳐가느라고 잠시 묵으면 그 일시적인 주둔 비용을 좀 보태라는 거죠. 아니 뭐 자기들이 숙박비를 내고 묵는 거는 뭐라고 안 그러겠지만 예. 돈을 받고 묵었다 간다는 건 좀 이상하죠. 네. 결국 이란이나 중국 관련해서 작전 비용을 보태달라는 건데 이렇게 협정에 그런 게 없는데 자꾸 우겨 넣는 거는 명백하게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이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반하는 겁니다. 야, 정말 너무하는데 예. 좀 따져봐야겠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내라는 겁니까? 지금 기자 리포트에서도 대략 몇 배 이렇게만 나왔는데 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어서 하나 이제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주한미군 주둔 경비가 있고 방위비 분담금이 있어서 서로 다른 겁니다. 예.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 미국에게 1조 400억 원씩 주고 있는 거고 1조 400억. 예. 주한미군 주둔 총 경비는 방위비까지 합쳐서 지금 6조 6천억입니다. 예. 그런데 1조 400억 원 주고 있던 방위비를 6조 원대로 지금 올려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 계산이 되죠? 저 계산 좀 해볼게요. 계산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1조 내던 거를 이제 6조로 올리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전체 6조 2천억 원을 주던 게 총 대충 해도 한 11조 2천억 원 그렇죠.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6조 주던 걸 11조로 달라는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하나 협조만 부탁하면 바로 청구서가 날라온다고 지난번에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얘기한 게 바로 이제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죠. 정말 속이 쓰립니다. 자, 이번에는 미중 갈등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폐기하자마자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는데 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이 소식은 강정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발사 장면이 공개된 건 미국의 대표적인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로 보입니다. 1987년 옛 소련과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맺으면서 해군용으로만 사용해오던 무기인데 30여 년 만에 협정이 백지화되면서 사거리 2,500km의 지상 발사형을 되살리겠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하려는 중거리 미사일이 재래식 무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토마호크는 기본적으로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는 전술 핵으로 간주됩니다. Yes, I would like to, but let's be clear. I'm talking about conventional weapons. Yeah, INF range, right? Exactly.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처럼 폭발력이 큰 핵무기는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쓸 수 없지만 국기전에 쓰는 전술 핵은 피부에 와닿는 위협입니다. 따라서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는 그동안 INF에 얽매이지 않고 중단거리 핵전력을 증강해온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주요 후보지로 일본 규슈와 오키나와, 필리핀 루손 등지를 꼽았습니다. 사거리 3,000km 안팎의 중거리 미사일로 중국의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으면서도 중국의 화력과 감시망이 집중된 제1열도선 바깥에 있는 곳들입니다. 일단 한반도는 빠져 있지만 중국의 턱 밑에 가까울수록 치명적인 만큼 극도로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China will not stand idly by, and we forced to take countermeasures should the U.S. deploy intermediate-range ground-based missiles in this part of the world. 미국이 순항미사일에 이어 중단거리 탄도탄이나 초음속 무기를 아시아에 증강 배치한다면 중국도 비슷한 반격 수단을 경쟁적으로 늘려나가게 될 전망입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자칫 핵무기를 동반한 안보 경쟁으로 확산할 경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오늘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교착 상태에 놓였던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건지 한국 국방안보 포럼 양국센터장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될 때 온 게 아니라 끝날 때 온 거 보니까 훈련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예. 결국은 북미 협상 때문에 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뭐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누구를 만나느냐를 한번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도착했으니까 내일 당장 이제 그 이도훈 그 한반도 평화부서 본부장을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북미 어떤 협상에 대해서 어떤 미리 이제 사전 우리 한 측과의 어떤 사전 교감을 갖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뭐 또 일각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혹시라도 어떤 북한과 판문점에서 또 이렇게 뭐 깜짝 미팅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대화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어떻게 보면 훈련 종료와 함께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물론 지휘소 훈련입니다만은 하는 도중에도 북한은 끝까지 계속 어떻게 이런 도발을 할 수 있냐, 용납할 수 없다 비난을 했거든요.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만나잔다고 해서 만나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만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측이 뭘 필요로 하느냐라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북한 입장에서 이번에 어떤 이 미사일 발사하고 하는 행위들은 사실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한 거나 마찬가지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 그 우리가 그 좋은 성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군사 합의, 그러니까 그 남북 군사 합의 이 부분을 이거 어긴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들을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불구하고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은 사실은 뭐냐면 한미 연합훈련을 방해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는 만큼 합참이라든가 여기 있는 인원들은 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신경을 써야지 훈련에 신경을 쓸 수가 없거든요. 지휘를 해야 될 곳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노림수들이 있었다. 그래서 뭐 분명히 불만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 미국에 대한 직접적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많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 이 지금 미국과의 진전이 안 되는 것이 불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전달을 하되 미국에 대한 직접적 언사는 상대적으로 이 자제를 함으로써 대화의 어떤 끈이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냐, 그 준비가 됐느냐. 그다음에 들이밀 카드만 이제 마련이 되면 만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로 보시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이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라는 얘기 어떤 그런 이제 흐름을 꺼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강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말로만 하고 실제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무언가 좀 구체적인 것들을 하면서 한번 뭐 어떤 방향성을 마련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은 미국과 북한 간에는 뿌리 깊은 불신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항상 북한에게 폐기라고 하는 큰 카드를 내놓고 다 처리하고 아무튼 와서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결국 하노이에서 깨진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동결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결도 하나의 중간 조치로서 봐줄 거냐. 미국이 마련하고 있는 카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폐기로 가기 위해서 동결을 안 거쳐갈 수는 없습니다. 동결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보상 자체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지금 미국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이고요. 뭐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제가 볼 땐 좀 약간 좀 뭐라고 야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게 뭐 결국 어떤 부분인가 하니 지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분명히 트럼프 임기 내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의 최선의 선택은 재선 전까지 이 북한의 상황을 자신들에게 최대한의 어떤 성과, 외교적 성과 중에 하나로 이용하는 것.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하에서 좀 어떤 모든 행동들을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애써
어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 이게 문제가 되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마치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뭐 누구나 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것은 결국은 여태까지의 어떤 성과나 이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실패로 기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장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측의 야당 쪽에서도 야 이건 좀 트럼프 대통령 정책 실패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야무야 지금 넘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1년 전에 억류되었던 원비어 씨 사망 문제 때문에 이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이제 내렸던 거 아닙니까? 이걸 또 1년 연장한다고 하니까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북한 쪽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일단은 지금 서로 이렇게 아직은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복잡한 계산이 나왔습니다만 방위비 분담금지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대체 얼마를 요구한다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나오고는 있는데 얼마를 요구하는 건지 정말 그렇게 많이 올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전략을 짜서 나가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이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은 이제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단 이 소파의 기본적인 구조 혹은 한미 그 소위 이제 이 상호 어떤 이 방위 조약의 근본적인 성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정신은 뭐냐면 미국 측이 인력과 장비, 그러니까 부대와 어떤 이 장비들을 갖다 놓으면 우리는 시설을 하고 이제 부지를 제공하는 게 기본적인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본 토대였고요. 자, 이제 그 이후에 훈련을 하고 뭐 움직이고 뭐 하고 하면 일상 들어가는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인 것이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관련된 시설 같은 것들을 운영할 때 거기 보면은 뭐 미국 측의 그 노무자들, 그러니까 컨트랙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측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비용을 내면은 또 일부는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내에서 도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진행을 한 것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요. 주한 미군의 전체 주둔 비용은 한 20억 불 정도, 20억 불, 뭐 한 2조 뭐 몇천억 정도 되겠죠. 20억 불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전기에 들어간 비용, 그다음에 그거 플러스 이제 예를 들어서 한미 연합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실제 이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게 지금 협상을 되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총액형을 했기 때문입니다. 총액형. 그러니까 전체 액수를 크게 딱 정해놓고 요에서 요만큼 떼어줄게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실제 항목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하지 못하고 그냥 액수를 딱 나눠서 이게 분명히 협상할 때 편한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들이 뭘 썼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 무슨 미국에게 돈을 줬는데 뭐 집행하지 않고 남아서 이자놀이 하네 뭐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자, 이것은 결국 뭐냐면요, 최대한 우리가 현물 출자 방향으로 넘어가고 자, 더욱더 근본적으로는 총액형이 아니라 소요, 즉 실제 들어간 비용과 이것을 다 하나하나 따져서 접근하는 방식이 그게 차이 날 수 있다. 근데 물론 이게 실무적으로는 재앙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물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이 어떤 동맹에서 서로 균등한 배분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국방에 실질적 기여도 하면서 우리 국민 세금도 잘 아껴내면서 미국과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면은요, 해당하는 부서 만들고 거기에 인력 투입해서 할 만도 하겠죠. 자, 일단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 한국 간의 어떤 이 시각의 격차, 그다음에 이 공격을요, 지금 대한민국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일본도 지금 받고 있고요. 자, 어찌 보면은 물론 우리 일본 정말 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못됐고 공격할 거지만은 일부 필요하다면 공조할 부분이 있는 부분을 공조를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자, 지금 미국의 하는 행위는 소위 당신들이 얘기하는 뭐 한, 미, 일 이거에 뭐 어떤 그 느슨한 연합 이것조차도 흔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어떤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는 이런 태도들은요,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전반적인 여태까지의 미국의 어떤 정책 기조나 동맹 전략과는 아주 지극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원 외교를 통해서 좀 풀어내야 되는데 좀 이 부분이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 뭐 관련된 의원분들이 미국 자꾸 적극적으로 가고 하면서 야, 이런 것들은 되려 동맹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깨는 것이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좀 더 그런 의견들이 더 나오게 해서 야, 이거 너무 오버하면은 문제다. 그러니까 분명히
물론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뭐 저 부자 나라에 우리가 막 돈 주고 뭐하고 하는 거 잘못됐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측면들 같은 것들을 미 그 상하 양원을 통해서 좀 활용을 해나가는 측면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지금 사실은 좀 어떤 외교력의 방향 자체가 너무 어떤 키퍼슨 하나만 붙잡고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전방위적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전략을 재점검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만약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본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봤자 별 소용은 없는 구조지만 미국은 상원 하원을 제대로 만난다면 그래도 괜찮은 말이 통할 수 있는 구조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연합훈련 가지고도 뭐라 그러더니 이번에 또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가지고 어떻게 미국한테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냐고 또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는데 글쎄 이 남북 대화를 갖다 이걸 또 핑계로 잡아가지고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뭐 사실은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얻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행동들을 벌이고 결국은 뭐냐면 한국이 좀 더 아쉬워해서 뭔가 대한민국에서 양보를 많이 하게끔 끌어내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의 일부 대거리 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들은 굉장히 잘하는 건데 또 반면에 이렇게 우직하게 또 뭐 협력이나 뭐 할 때 그래 그럼 정말 니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걸 가지고 와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어떤 인내심을 갖고 전략적 인내심을 보여왔으면은 이것이 어떤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정보보호 협정과 관련해서 마감시켜야 되는 날이 24일입니다. 오늘 20일인데 외교부 장관은 아직도 결정된 건 없다고 하는데 결정된 게 없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니까 결정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지소미아 문제는 굉장히 좀 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게요. 이렇습니다. 이 지소미아가 정말 일본을 아프게 해야 되는 건데 되려 어떤 대한민국이 어떤 뭐 한미일 이런 그 어떤 협력의 구도를 깼다라는 느낌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깨게 하더라도 일본이 깨게 해서 일본 쪽에 나쁜 인상을 줘야지 우리가 이것을 깨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되려 사실은 우리가 조금 어떤 외교전이나 이런 거에서 불리한 모습이 될 수 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국이 굉장히 좀 어떤 곤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반적인 구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비난이 올 일은 최소화할 그런 필요는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뭐 그것이 어떤 이런 전반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끌고 가려는 정부의 전략과도 더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함부로 깰 수 없는 것이 그게 아마 정부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른다지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길 기대하면서 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한일 갈등이 첨예한데 두 나라 외교장관이 내일 만나죠. 그렇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서 중국 베이징에 가 있는데요. 내일 고노 외무상과 만날 예정입니다. 네, 강경화 장관은 오늘 저녁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고요. 내일 오전에는 이 세 나라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지는 거죠. 지난 1일 태국 방콕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만났었죠. 3주 만입니다. 당시 양국의 이제 현격한 입장 차만 확인한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새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죠. 네, 뭐 조금 전 양욱 센터장님과 얘기를 나눈 것처럼 24일까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고요. 또 28일부터는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 장관도 오늘 출국하면서 무거운 마음이라고 토로를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그 수출 규제 문제라든가 등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준비를 하고 갑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을 해야겠지만은 참 어렵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특사 외교로 한일 관계를 풀어갈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정치연대 소속인 박지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2인자와 만났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강조하고 돌아왔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19일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매우 신중하고 어려운 얘기도 있었지만은 또 니카이 간사장님과 저와의 호영호재 관계가 있어서 가족처럼 모든 얘기를 다 나누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도 저도 그때 역할을 한 게 있고 둘이서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회상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지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예. 그 아베 내각이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 조치를 가한 건데 예. 이 과정에서 외무성을 철저하게 배제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는 데 대한 그 당혹감이 아베 총리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외무성을 빼고 가속 페달을 밟은 아베 정권의 싸움 방식은 잘못됐다. 아사히 신문이 발행하는 주간지 아에라가 보도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아베 내각이 한국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경제 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외무성이 철저히 배제됐고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지난달 1일 경제산업성 주도로 불산 등 세계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재를 가한 1차 보복. 今回の見直しは、適切な輸出管理制度の運用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ります。 그런데 당시 외무성은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밝힐 때까지 세계 품목이 무엇인지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직전인 지난달 말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외무성이 물밑에서 미국 국무부를 움직여 중재에 나서도록 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仲介案を米国が日韓に提示したとのことです。事実関係についてお願いします。報道は承知しておりますが、ご指摘のような事実はありません。 시작부터 외무성을 배제하고 미국을 통한 외무성의 수습 노력마저 거부한 것은 외무성에 대한 아베 총리의 불신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외무성 주도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한국의 반발로 계속 문제가 되면서 외무성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겁니다. 외무성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한국 공격은 한미일 안보 체제의 균열을 만들고 한국 내부에 예상치 못한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한국 특파원들을 만난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불매운동과 여행 보이콧은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말해 아베 내각 핵심부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무성을 제외하고 일을 진행했다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외교 라인을 적극 활용해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일본의 도발에 맞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우리도 기술 독립하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네. 이번에는 탄소 섬유에 대한 소식이 들어왔죠. 네, 탄소 섬유는 이 미래 산업의 첨단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본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소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도 이 탄소 섬유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데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야겠습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4배 가볍지만 10배나 강해 꿈의 소재로 불립니다. 자동차는 물론 우주항공과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미래산업 첨단 소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연기관 이후 차세대 자동차로 꼽히는 수소차에서는 연료 탱크뿐 아니라 차체 경량화에 탄소 섬유가 필수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수소 탱크 등 고압 용기에 쓰이는 탄소 섬유는 지난 2016년 4,000톤 수준이던 것이 2030년에는 4만 톤을 넘어서 10배 이상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소 섬유는 자동차, 항공용, 스포츠 및 고압용기 등 다양한 미래 승려 산업의 필수적인 첨단 소재로서
매년 성장률이 10%가 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레이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이 탄소 섬유 글로벌 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효성이 세계 시장의 2%가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기술 차이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연료 탱크에도 일본 제품이 쓰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 미래 산업이 반도체 못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효성 측은 탄소 섬유 국산화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세계 톱3 탄소 복합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생산 라인도 2028년까지 10배로 늘려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등 지자체도 적극적인 행정과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미래 첨단 소재인 탄소 섬유 기술 독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오늘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논란이 됐죠. 네, 제가 팩트를 좀 간단히 정리하면요. 그 딸이 고등학생 때 의대에서 2주 동안 인턴십을 하고 의학 논문을 썼는데 이제 제1저자로 올라간 거죠. 예. 지도 교수와 대학 측은 적절치는 못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국 후보자 측은요. 딸의 정당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논란 신지원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 학술지에 실린 영어 논문입니다. 출산 전후 신생아의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 발생하는 뇌 신경장애에 관한 연구인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기재됐습니다.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은 18살, 한영외고 2학년이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지난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을 보인 신생아 37명과 일반 신생아 54명의 혈액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오랜 준비와 실험이 필요한 연구였지만 조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08년 2주 동안 한영외고의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전부였습니다. 논문의 공동저자이자 지도교수였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교 A 교수의 자녀도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겁니다. 학생들이 그 대학 갈 때 도움 받으려고 그러면 논문도 쓰고 그러다 이제 지도교수라든가 이제 잡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해당 논문이 학회지에 실린 다음에 조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이 일자 조 후보자 측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논문은 조 후보자의 딸이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까지 먼 거리를 오가며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면서 대학에도 과학 영재 전형이 아니라 세계 선도 인재 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상당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 연구에 고등학생을 제1저자로 넣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해당 논문을 취소할 만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도교수 A씨가 소속된 단국대학교도 연구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하며 조만간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도교수와 소속 대학이 사실상 잘못을 인정한 것과 달리 조 후보자 측은 정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해명하면서 오히려 비난 여론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수행할 정책을 검증해달라고 하면서 정책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네, 아동과 여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대책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뭐 급조한 재탕이다 이런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권남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텀블러 대신 두툼한 파일을 들고 출근합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펼쳐보고 싶다며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아동 성범죄자 1:1 전담보호 관찰과 스토킹 처벌법 제정, 정신질환 범죄 관리 강화 등 사회적 관심이 큰 범죄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폭력 집회 엄정 처리 방침과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수사 지원 등도 주요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추진 중인 정책으로 급조한 재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1:1 전담보호관찰은 지난 4월 조두순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보도자료까지 내며 발표한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 명령 역시 지난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법무부가 추진한 정책입니다. 조 후보자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세히 봐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법무행정의 연속선선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자세히 보시면 새로운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 후보자는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 비판을 수용한다면서도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이번엔 조국 후보자의 동생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웅동학원 채권 모두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의혹부터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50억 원대 소송에서 무변론 승소를 해서 이제 위장 소송 의혹이 제기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좀 보면요. 자신의 회사가 보유한 웅동학원의 채권을 기술보증기금 채무를 갚는데 모두 내놓고 남은 그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한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해명도 있었던 거죠. 예, 있었습니다. 이 재정이 어려운 웅동학원을 부친이 인수한 뒤에 학교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IMF 사태가 터졌다. 예. 그래서 이제 연대보증으로 빚을 지게 됐다는 거고요. 학교로부터는 일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업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집에 생활비조차 못 주니까 웅동학원 채권의 일부를 전 부인에게 준 것이다. 당시 회사에 채무가 있었던 걸 알았더라면 채권을 양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좀 물어달라. 가족에 대한 비난은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여러 의혹에 대한 이어지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선이 계속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특히 딸과 관련한 의혹은요. 국회 교육위원회까지 공방이 번졌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교육 현안을 다루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법안과 교육부 예산결산 심사를 마친 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외고 학생이 2주간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위기가 금세 냉각됩니다. 몇 번 지금 위원장이 얘기를 합니까? 제가 지금 장관의 답변을 좀 협조를 기다리고 해주셔야죠. 잇따른 공세에 주무부처 장관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지지 않고 맞섭니다. 일이라고 확정하실 수 있습니까? 조국 후보자 변호인을 하고 있어. 장관직 나와서요. 한국당은 연일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곱씹으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수상한 가족이고 대단한 집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얘기도 떠오르고요. 여당은 과도한 신상털기라고 선을 긋고 굳건한 엄호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그 소설을 확증으로 부풀리면서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권 일부에서는 딸의 교육 관련 논란이 더 번져 자칫 공정성에 치명상을 입으면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조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방어하는 이른바 조국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장관을 임명하는 순서에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인사청문회 날짜는 안 정해졌고 언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의혹들은 엄청나게 불거져 나오고 국회까지 경색되고 자 어렵습니다.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청와대는요,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이 도덕성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한 말인데요.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후보자가 해명할 사안이 있으면 국민께 해명해야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후보자의 소신을 밝혀서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또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검증이 진행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점에 대해서는 검증 시스템상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서 검증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보수 대통합을 논의하자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원색적인 비난들이 쏟아져 나왔죠. 네,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근혜를 뇌물죄로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김문수 보고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라가 지금 빨갱이한테 다 넘겨주고 우리가 해서 탄핵해서 넘겨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면. 적어도 저는 박근혜가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MB 같은 사람들을 저는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다수가 누구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탄핵에서 정권이 넘어갔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고 탄핵에서 문재인을 불러왔다 하는 지적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점을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지난 총선에서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를 우리 스스로가 자처해서 졌다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네, 오늘 부동산 부자 의원들에 대한 발표가 또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29명이 신고한 부동산의 액수가 실제 가격보다 절반 수준에 불과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축소 신고를 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만은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시세대로 다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차일준 기자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소유한 11층짜리 사무용 빌딩입니다. 박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건물 가격이 335억 원으로 올라와 있지만 시세는 634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시세가 1억 5천만 원 정도인 도로 부지를 가치가 전혀 없다며 영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낮춰 신고한 건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상위 29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2,233억, 1인당 평균 77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격은 4,181억 원, 1인당 144억 원으로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명의 신고가의 합계는 2,233억 원이었지만은 이제 시세는 4,181억 원으로 총 947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국회의원들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시가격은 보통 실거래가의 60에서 80% 수준에 불과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정부는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그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만 적용되다 보니 여전히 대다수 국회의원은 보란듯이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재산 공개제도 취지를 대놓고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금까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많은 공직자들이 공시가로 신고하도록 경실련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 신고하도록 법 규정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소식이 뭡니까? 네,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노부부를 잇따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요. 무기징역이 선고된 소식입니다.
대전지법은요. 존속살인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자세히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8일에 벌어졌습니다. 예. 31살 A씨는요. 충남 서천에서 혼자 사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질식시켜서 숨지게 한 뒤 도주를 했습니다. A씨는 이 도주 과정에서요. 인천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카드 등을 훔쳤습니다. 이후 A씨는 서울의 마사지 업소에 또 들어가서 이 여성을 폭행한 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직계 존속이 있고 또 네. 죄 없는 사람들이 또 있고 다 희생이 당한 건데 예. 충격을 줬던 건 기억하는데 네.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예, 이 맞습니다. 정도면 심각한데. 예. 앞서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요.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실상 이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살해된 피해자가 3명, 살인미수 피해자 1명 등에 이르며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살인 행각과 유사할 정도로 범행이 잔혹하다. 네. 그리고 천륜을 저버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차별 범죄를 저질렀다 등의 근거로 해서요.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재판부는 사형이 아닌 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모두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예. 또 재판부는 이 피고인, 그러니까 즉 A씨죠. A씨의 성장 과정이나 이 가족관계 그리고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서 사형 선고를 내릴 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성장 과정이요? 네. 이 재판부가 말한 성장 과정, 그 가족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A씨가 14세 때요. 이 네.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결손 과정에서 자랐고요.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애정 결핍과 정신 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가족의 방치와 무관심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한 겁니다. 예. 그럼 사법부에서 이제 재판부가 상당히 고심한 흔적은 보이는데 네. 사형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은 지금 어떤 겁니까? 가장 최근에 벌어진 사형 선고 사례를 보면요. 예. 2015년에 자신의 여자친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요. 예. 여자친구 부모님을 살해하고 여자친구를 강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상급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어금니 아빠 이영학 그리고 또 수원 토막살인의 오원춘이 그 대표적 사례인데요. 예. 실제 이제 사형 집행을 보면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실상 20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유로 형법 그리고 헌법에서는 사형을 일정 정도 규율하고 있지만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우리가 분류되는 겁니다. 예.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사법부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풀이되는데요. 사형제 존폐 논의는 사실 법조계나 또 학계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형제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치열하게 논쟁이 되는 이유는 헌법에 존재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이런 가치와 관련해서 인권의 가장 근본적인 그 권리를 생명권으로 놓고 보는데요. 이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데 이거를 오심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심이 나갈 경우에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치열하게 논쟁되고 있는 만큼 사법부도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요. 한간 훼손 시신 사건 관련한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이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이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원은 39살 장대호 씨입니다. 예.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외부 전문가 4명, 내부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요. 신원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 씨는 오는 23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인데 이때 얼굴을 가리지 않은 상태로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개의 경우 연쇄살인범이라면 네.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이제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통례상. 네. 근데
이 경우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경찰은 이 피의자 장대우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그리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또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그리고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예. 위 판단은 현행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겁니다. 단 이 법에서는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된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전 남편 살인 혐의 고유정 그리고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그리고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도 워낙 좀 잔인해서요. 그렇죠. 전 국민의 분노를 좀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2236님께서는 고객값질은 신고를 해야지 살인은 정당 방위가 아닌 범죄다라는 의견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 장 씨의 범행 동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범행 동기는요. 예.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네. 그리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장 씨는 결국 이제 범행 9일 만에 자수를 했지만 반성보다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당시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령이가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네. 근데 이 발언을 했을 때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도 놀랄 정도로 그렇습니다. 좀 너무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 씨의 발언을 근거로 봤을 때 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발생 근본적인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뭐 인명 경시 풍조 그리고 분노 충돌 조절 장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신을 무시하는 그런 여러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없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어떤 유가족에 대한 용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일반적일 텐데 어떤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보통의 사람들의 마인드랑은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위험성 평가를 좀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지난해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 시신 사건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피의자가 노래방 주인과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살인을 했고요. 결국에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2014년부터 3년간 벌어진 강력범죄 사건 중에서요.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30% 이상으로 쭉 집계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사건을 보면서 이미 숨졌으니까 과연 저 사람이 설명하는 대로 먼저 때리더라, 시비를 걸더라, 막말을 하더라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글쎄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낼 수 있을지 좀 봐야겠네요.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해드렸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늘 합당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네, 이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 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개선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서요. 원청, 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렇죠. 어떻게 목숨에 그러한 원청, 하청의 구분이 있냐 이런 거죠.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해야만 할 사안입니다. 발전 정비 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고 해서 5개의 발전 공기업이 만들어졌거든요. 협력은 근데 안 되고 서로 경쟁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비용만 계속 늘고 효율성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사장님도 늘었고 관리자는 더 늘었겠고 그렇죠. 대신에 생산직 인력은 좀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관리자가 늘면 생산 인력도 줄는 거죠. 이 구멍을 민간 하청업체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메우는 겁니다. 그럼 하청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숙련된 이제 고임금의 노동자는 이제 안 쓰는 거고 저임금의 젊은이들을 긁어 모아서 마구 작업에 이제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상 정비가 있고 예방 정비가 있고 해서 예. 노동자를 2명 써야 되는데 이걸 다 묶어서 한 사람한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장시간의 중노동이 되고 위험이 커지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비용을 아낍니다. 2명 예. 쓸 거 1명만 쓰고 나머지 비용은 회사가 가져가고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노동자 부주의로 사고가 난 거다 이렇게 우겨왔었잖아요. 그렇죠. 노동자가 안전 수칙을 안 지키고 부주의하다고 자꾸 이제 둘러댔는데 예. 그렇게 따지면 산재율을 보면 대한민국 노동자는 독일 노동자보다 실수가 10배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예. 지금 아마 그래프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만 일본 노동자보다 대한민국 노동자가 5배 부주의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예. 이건 구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위험해도 고쳐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저 열심히 일만 해야 되는 하청 노동자로서 위험을 무릅쓸 책임만 있고 자기 목숨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이 살아왔던 거죠. 예, 저희가 이렇게 안타까운 그래프로도 일입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아우디, 포르쉐 이런 수입 경유차 8종에서요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게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 요소수라는 게 있어요. 오염물질 배출을 좀 줄이는 건데 이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한 겁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황선욱 기자가 하겠습니다. 아우디 A6 경유차가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에는 요소수를 분사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장치가 장착돼 있습니다. 요소수는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시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험 결과 최초 시험 때만 요소수가 정상 분사되고 특정 주행 조건에서는 요소수가 적게 분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주행 때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소수 탱크 용량을 줄이는 부분은 제작사 입장에서는 탱크의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공간 활용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소수 충전 횟수를 줄이는 불법 조작이 확인된 차량은 아우디 A6와 A7,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경유차 8종 가운데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1,200여 대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독일에서 요소수 분사량 조작이 적발되자 조사에 착수했고 도로주행 등을 통해 조작을 확인했습니다. 투아렉과 카이엔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리콜 맞고 나서 이번에 또 추가로 리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번거로운 게 사실입니다. 요소수 분사량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된 건 처음으로 과거 폭스바겐 등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EGR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한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에 대한 인정 취소, 리콜과 함께 아우디에 최대 79억 원, 포르쉐에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조사 중인 벤처 경유차의 요소수 분사량 조작 여부는 연말쯤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안보랭커 예. 아동 권리 헌장이라는 게 있죠. 예, 그럼요.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그렇죠. 하죠. 예. 부모와 사회, 국가가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고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가 바로 어린이, 아동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왜 이 말씀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소식 전하는데 아동학대로 최근 5년 동안 숨진 아동이요 132명이나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예. 연령별로 보면은 말문이 더 막힙니다. 1살 이하의 아동이 무려 64%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생아와 영아가 이제 가장 목숨과 안전을 좀 위협받고 있는 거죠. 예. 이 아이들은 말은 물론이고요 행동으로도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수치예요. 가해자를 보면 친모, 친부, 또 보육 담당자, 아이 돌보미,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된 거죠. 이유를 보면 임신을 원치 않았다, 양육 지식이 부족했다,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려워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참 애가 안타깝습니다. 무슨 죄인가 싶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었잖아요. 네. 다음 달 20일에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네. 서울 고등법원이 담당을 하겠죠. 네. 경관은 아시는 대로 유 씨가 2015년에 9월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거부당하니까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는 유 씨가 패소로 졌는데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항소심 재판 다시 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이 다시 이제 변론기를 잡아서 재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경찰이 한국 국적의 단순 절도 용의자를 대대적으로 지명 수배에 나섰습니다. 네, 단순 절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의도적인 한국 때리기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내놓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도쿄현 병원 앞 횡단보도를 내달려 도망치는 한 남성. 한국 국적의 절도 용의자인 60대 김모 씨입니다. 지난달 13일 도쿄현 초밥집 계산대에서 8만 엔을 훔쳐 달아나다 계단에서 굴러다친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レジを開けて、で現金をちょうど抜いてる時に後ろ側で発見したんです。カツラかぶって眼鏡してたんですけど。 그런데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체포 닷새 만인 18일 다시 도주한 겁니다. せっかくねあんた命がけでさ捕まえたのに私ももう愕然とするよ。 그러자 일본 경찰은 이튿날 언론을 통해 김 씨를 전격 지명 수배했습니다. 얼굴 사진은 물론 병원에서 도주하는 영상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언론들도 김 씨의 실명과 얼굴을 여과 없이 보도했습니다. 흉악법이 아닌 단순 절도 용의자를 언론까지 동원해 지명 수배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도가 넘친 대응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일본 경찰의 이 같은 행보는 반의를 넘어 혐한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내일 비 소식 있죠? 네,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낮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만 남해안에는 호우가 예상됩니다. 최고 150mm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어요. 네. 비는 내일 그리고 그럼 그칩니까? 아닙니다. 모레까지 비가 내리는데요. 이제 특히 남해안, 지리산, 경북 남부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내일과 모레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예보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게릴라성 호우를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비가 예보된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 산사태와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호우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뉴이저 가족들의 의견 소개해드릴까요? 네, 유튜브에서 김영성님이시죠? 그동안 미국산 무기만 구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한 번쯤 유럽산 무기도 구매했어야 했는데 좀 이렇게 강하고 자주적인 외교가 필요한데 이게 힘이 좀 딸리니까 어렵죠. 또 유튜브에서 항상 생각 좀 하고 살자님,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건 미국에도 이득이 많으니까 주둔하는 겁니다. 또 김복권님, 김복원님. 방위 부담금 더 줄이고 우리나라 국방비를 늘려서 전투력을 더 향상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미스터 유비님,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일본 불매 운동하고 정부는 국산화에 박차를 가합시다. 2369님도 우리도 일본보다 더 질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일본이 깔보지 못하도록 경쟁력을 높입시다라고 했는데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핵심 부품 소재들에서 이제 딱 걸려 있어서 그런 거죠. 좀 더 저희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요. 2991님, 수신제가를 못하는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또 생각의 날개 유튜브를 통해서 의견 주셨는데 이분은 조국 동생이 왜 저걸 해명하죠? 왜 집안까지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의견 주셨네요. 네, 바로크님께서는 저렇게 의구심이 많으면 빨리 청문회를 하는 게 맞는데 계속 미루려고 하는 게 더 의심스럽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오늘의 하루를 정리하면서 음악 있는 저녁, 오늘의 선곡은 뭡니까?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라고 제가 선배님께 말씀드린 건 아니고 노래 제목입니다. 여행 스케치의 음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하루들을 보내신 모든 분들께 이 음악을 선물해 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 기억하는데